정부가 100조 원을 꺼냈습니다. 하루 만에 조용히. 뉴스는 중동 긴장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100조입니까? 10조도 아니고 50조도 아니고 이 숫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왔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지금부터 그 숫자의 이면을 읽어드립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 앱을 열었고 누군가는 뉴스 알림을 무심코 닫았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 손가락은 이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주유소 앞에 서면 달랐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1원, 2원. 작은 변화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단순한 기름값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총성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92%를 수입합니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비율은 전체의 70%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중동의 하늘에 불이 붙으면 우리 식탁과 공장과 자동차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을 뿐 연결은 언제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환율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시장은 소문에 먼저 반응합니다. 총성이 확인되기 전에 이미 자금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0조. 그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만한 돈을 꺼낼 준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커다란 무언가와 싸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위로의 말이 오히려 위기의 크기를 가늠하게 만드는 역설. 조용한 숫자 하나가 그날 아침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숫자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조 원. 소리내어 읽어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단 하루 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시장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이름은 공포의 무게라는 것을. 긴급 브리핑이 열린 것은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에 걸쳐 논의되고 조율될 규모의 대책이 그날은 하루 안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저렇게 서두른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 아닌가. 안심시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를 뜯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100조 원의 내역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스왑 공급, 채권시장 매입, 여력 확대, 증시 안정 펀드 대기 자금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을 잡고 금리를 누르고 주가 폭락을 막겠다는 세 갈래 방어선입니다. 세 군데를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 군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시장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숫자의 내역을 읽기 전에 표정을 먼저 입습니다. 장관의 목소리 톤, 브리핑 시작 시각, 발표 후 추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몇 가지 단어가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필요시 즉각 집행,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이 문장들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 총은 아직 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어선이 버텨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방어선이 설계될 때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디까지였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준비한 그물의 크기가 충분한지, 아니면 몰려오는 파도가 그물보다 훨씬 클지. 100조 원은 크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루 거래량 앞에서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일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동에서 충돌이 있을 때마다 시장은 며칠 출렁이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학습된 낙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달랐습니다. 공습의 대상이 이란이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은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전문가들.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는 밤새 들끓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환율이 1,500원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를 사두는 게 맞지 않냐? 질문은 넘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불확실성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과 적절한 경계 사이에서는 누가 긋는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처음엔 과도한 우려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온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오는지 아닌지 모른 채 그냥 해변에 앉아 있는 것. 하지만 반대로 오지 않을 파도를 피해 달리다가 체력을 소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시장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지도 위의 한 점이 조용히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칩니다. 페르시아만 입구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불과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짧은 물길의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하루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약 20%,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7%에 달합니다. 단 하나의 좁은 목이 막히면 지구의 에너지 혈관이 멎습니다. 이란은 수차례 이 해협 봉쇄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봉쇄가 실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체면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을 때 나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뒤집을 수 있는 패를 들고 있는 쪽이 이란이었습니다.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연간 약 180억 달러 악화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고 소비자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면 한 봉지, 택배 배송비, 난방비 고지서, 에너지 가격은 모든 가격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이 순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늪의 비유가 정확하게 맞아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발을 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수출로 벌어서 에너지를 사야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두 발이 동시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시장은 소문만으로도 움직입니다. 실제 봉쇄가 일어나지 않아도 봉쇄 가능성만으로 선물 시장은 요동칩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기업들은 재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미 실물 경제에 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장에 이상한 신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유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안도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과장이었어.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공포가 빠르게 망각으로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의 톤도 달라졌습니다. 현재로선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긴박하게 100조 원을 꺼내들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뉴스 알림을 다시 끄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학에 폭풍의 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부, 가장 강렬한 폭풍 한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요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끝이 아닙니다. 눈을 통과하면 반대편에서 더 강한 폭풍의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시적 반등은 종종 이 폭풍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매도세가 잠시 소진되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며
반등이 나타납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분위기는 밝아집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의 긴장은 여전했고 이란의 다음 행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법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이런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공포보다 가짜 안도가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공포를 느낄 때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퍼지면 경계가 풀립니다. 방어선이 느슨해진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종종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숫자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 자료 안에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은 문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정부 발표문은 언제나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히는 층과 읽혀야 하는 층. 전자는 안심의 언어이고 후자는 경계의 언어입니다. 에너지 수급 찾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 중. 이 문장은 단순한 행정 언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다릅니다. 가능성을 점검 중이라는 말은 그 가능성이 실제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없는 가능성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외화 자금 시장 경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색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이라는 단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에도 비슷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 대응, 과도한 우려 자제 요청. 발표문의 표면은 안정을 말했지만 단어 사이의 여백은 위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백을 읽은 사람과 읽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2층 위에서 읽힙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 비율, 경상수지 변동성, 외환 보유액 대비 수입액. 이 숫자들은 평소엔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갑자기 깨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리판은 평소엔 투명합니다. 균열이 생겼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한 고지대인지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유리판 위인지. 브리핑 문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숫자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을 넘으면 심리가 바뀌고 심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오랫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수준입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시장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려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외화 자금 시장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입 결제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매끄럽게 돌아가던 외환거래 창구가 삐걱거립니다. 보이지 않던 파이프가 좁아지는 느낌. 물은 아직 흐르지만 흐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100조 원 카드가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증시 안정펀드가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순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 정부가 실제로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 둘째, 개입이 필요한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됐다는 신호. 두 번째 신호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 소식에 잠깐 안정되는 듯 보이다가 다음 날 다시 흔들립니다. 호르무즈 봉쇄 관련 외신 한 줄이 환율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거대한 배가 항구를 떠나면 파도는 한참 뒤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얼굴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때로는 반등을 섞어가며 서서히 임계점을 향해 압력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극적인 붕괴는 모두가 알아챕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여드는 압력은 익숙해진 뒤에야 보입니다. 이미 깊이 들어와 있을 때 가장 어두운 밤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것이 가장 어두운 밤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화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지하철, 카페, 편의점. 사람들은 오늘도 각자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손이 빨라집니다. 주유소 앞을 지날 때 숫자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경제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과서 속 그래프도 아닙니다.
월급날 통장 잔액, 장바구니, 물가, 대출 이자 고지서. 그것이 위기의 실제 얼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난방비와 연결되고 이란의 다음 선택이 내 대출 금리와 이어집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100조 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불안의 크기를 읽을 것인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숫자가 말하는 방향을 읽으려는 사람. 위기의 시간은 그 차이를 선명하게 가릅니다. 지금 창밖은 조용합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신호입니다. 바닷가에서 갑자기 물이 빠지는 현상 기억하십니까? 해일이 오기 직전에 바닷물은 먼저 후퇴합니다.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을 평화로 읽은 사람과 경고로 읽은 사람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볼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오늘도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기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게임은 달라집니다.